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8살이고요. 서울 금천구에서 남편과 둘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손목도 그렇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평온했던 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뀐 날이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 지영이가 전화를 걸어온 그날 말입니다. 어머님 목소리부터가 이상했어요. 뭔가 떨리고 울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니, 지영아? 무슨 일 있어?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한데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그때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뭔 부탁이야. 뭐든 들어줄 수 있는 건데 하면서 말이에요. 복직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진이가 어린이집 적응을 너무 힘들어해서 처음에는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선생님도 힘들어 하시고 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정말 며칠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진이가 적응할 때까지만요. 며칠만이라는 말에 제 마음도 좀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까지 부탁할까 싶었거든요. 그래, 며칠이면 얼마나 되겠어. 우리 예진이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어. 전화 너머로 지영이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진짜 며칠만,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 다음 날 지영이가 예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진이 3살밖에 안 된 그 작은 손으로 제 치마를 꼭 잡고는 할머니 하며 웃는데 그만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어머, 우리 예진이 할머니 보고 싶었구나? 응, 할머니 좋아해. 그 천진난만한 웃음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살갗은 말랑말랑하고 아기 특유의 달콤한 냄새까지. 아, 이래서 사람들이 손주 바보가 되나 보다 싶었어요. 지영이는 그날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진짜 일주일만. 아니, 며칠이면 예진이도 적응할 거예요. 걱정 마. 우리 예진이 착한데 뭘.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예진이와 함께하는 하루는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블럭도 쌓고 동요도 틀어주고 가끔 창가에서 비행기 지나간다 하며 손 흔들기도 하고요. 할머니, 배고파. 그래. 우리 예진이 뭐 먹을까? 밥 먹일 때 아하면서 입 벌리고 손뼉 치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몸이 힘들다는 생각도 잠깐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영이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어린이집은 다시 보내는 건지 언제까지 봐달라는 건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지영아, 예진이 어린이집 다시 등록은 했니? 그랬더니 전화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지영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봐주시는데 굳이 다시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예진이도 할머니 집이 더 좋다고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만이라더니 이제는 아예 보낼 생각이 없다는 건가요? 그런데 지영아, 너 복직한다고 했잖아. 언제부터 출근하는 거야? 그게 회사 사정이 좀 바뀌어서요. 조금 더 늦춰졌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 말을 믿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과일 코너에서 지영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옷차림이 복직 준비를 하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편한 운동복에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지영이 저기 있네. 오늘 면접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지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 지금 마트야. 응응, 예진이? 시어머니가 봐주고 계셔. 완전 편해. 오늘 영화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볼 수 있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면접이라고 했는데 영화를 본다고? 그럼 복직 이야기는 뭐였던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괜히 마주치면 서로 민망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예진이를 보니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천사 같은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지만 뭔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이웃집 방 여사님이 놀러 오셨습니다. 순자야, 요즘 손주 보느라 힘들겠다. 아니에요. 예진이가 워낙 착해서. 그런데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 처음엔 며칠만이라고 하더니 나중엔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구는 거야. 우리 동네 김씨댁도 그랬어. 박 여사님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며느리가 복직한다고 해서 봐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놀고 싶어서 맡긴 거였더라고. 순자야,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의 마트에서 본 모습과 박 여사님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지영이가 나를 속였을까? 아니야,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며칠만이라던 약속은 언제쯤 끝날까요? 그리고 정말로 복직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예진이가 할머니 좋아해 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다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자. 우리 예진이만 잘 크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처음엔 며칠만이라고 하더니 그런 약속들 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지영이는 복직 소식은커녕 예진이를 데려갈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 하루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예진이 분유부터 준비하고 기저귀 가방 챙기고 간식까지 이제 제 하루가 온통 손녀 중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우리 예진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예진이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밥 먹을 때 맛있어. 하며 웃고 낮잠 잘 때는 제 품에 쏙 안겨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 그럴 때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특히 허리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진이를 안고 업고 재우고 하루 종일 몸을 굽히고 펴기를 반복하다 보니 밤에는 제대로 누워 자지도 못했거든요. 아이고 허리야.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파스 좀 붙여줄까?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한동안 움직일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힘들어하는 동안 지영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느 날 예진이와 함께 동네 마트에 갔다가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품 코너에서 지영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더라고요. 언니, 이 파운데이션 어때? 요즘 이게 핫하다며? 어머, 지영아. 너 요즘 완전 여유로워 보인다. 애는 어떻게 하고? 아, 시어머니가 봐주세요. 완전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완전 편해요라니. 저는 허리 붙잡고 끙끙대고 있는데 며느리는 친구들과 화장품 쇼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얼른 예진이 손을 잡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괜히 마주치면 서로 민망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왜 그래? 아니야, 예진아. 할머니가 급하게 생각난 게 있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날 저녁에 있었어요. 지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들 만나서 늦어질 것 같아요. 예진이 저녁이랑 목욕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친구들 만나서라는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예진이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 알겠다. 감사해요,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는 지영이의 목소리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날 예진이 목욕시키고 재우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파스나마 붙이려고 약국에 가려는데 문이 이미 닫혀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 시간에 어디 열린 데가 있을까? 결국 그날 밤은 아픈 허리를 붙잡고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동네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창문 너머로 지영이가 보이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또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요. 지영아, 너 요즘 정말 좋겠다. 애 키우면서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어? 언니들도 시어머니 계시잖아요. 왜 안 맡기세요? 우리 시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그리고 맡기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아, 저는 운이 좋은가 봐요. 시어머니가 워낙 예진이를 좋아하셔서 기꺼이 봐주세요. 아무 부담 없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기꺼이, 아무 부담 없이? 제가 매일 허리 아픈 것도 모르고 밤에 잠 못 자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기꺼이입니까? 그럼 시어머니는 뭐 하고 계세요? 글쎄요. 집에서 쉬시겠죠.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시고. 할 일도 없다는 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는 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날 저녁 지영이와 도연이가 예진이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영이는 여전히 화난 얼굴로 인사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화나지 않았어요. 지영아, 요즘 복직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니?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지영이가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게 회사에서 좀 더 기다려달래요. 아무래도 육아휴직 복직이다 보니까 그럼 언제쯤 될 것 같아?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 대답을 듣고 나니 뭔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처음부터 저를 속일 생각이었구나. 도연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예진이도 할머니 집 좋아하고 엄마도 손주 보는 재미 있으시잖아요.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조금만 더라는 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들리던지 처음에도 며칠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더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진이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이용만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다음 날 이웃집 방 여사님이 또 놀러 오셨어요. 순자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많이 힘들지? 조금 아이고, 내가 뭐라고 했어. 며느리들 요즘 다 그래. 우리 동네 최씨댁도 비슷해. 처음엔 일시적이라고 하더니 이제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구는 거야. 박 여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가끔은 선을 그어야 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선을 그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 후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예진이를 안아 올리다가 허리에 삐끗하고 통증이 왔어요. 그 순간 정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예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아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갈까 고민했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어요. 순자야, 이제 그만해. 내 몸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예진이는 걔네가 키우는 거야. 내가 몸 상해가면서 키울 일이 아니라고.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진이가 할머니 사랑해 하며 뽀뽀해주는 모습을 보니 다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제가 예진이를 돌본 지 벌써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처음 며칠만이라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 허리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10분은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앉아 있어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예진이가 할머니 하고 부르면 어떻게든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받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지영이를 본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친구 2명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더라고요. 지영이 저기 있네. 오늘 면접 본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부럽다. 애 키우면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 언니,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워낙 애를 좋아하셔서. 그래도 매일 맡기는 건 좀 미안하지 않아? 그때 지영이가 웃으면서 한 말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미안하긴요.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시고 손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잖아요. 오히려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죠. 기회를 드린다고? 내가 허리 아픈 걸 참고 애를 봐주는 게 기회를 받는 거라고? 그리고 솔직히 요즘 어린이집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요.
시어머니가 공짜로 봐주시니까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죠. 공짜로 그 말에 정말 머리가 띵했습니다. 어머, 그럼 복직은 언제 할 거야? 복직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사실 굳이 급하게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서. 그럼 당분간은 계속 시어머니가 봐주시는 거네? 네, 적어도 내년까지는, 아니, 그냥 계속 봐주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손주 보는 재미로 사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내년까지 계속?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언니들도 시어머니한테 맡겨보세요. 저는 이제 완전 시어머니 부려먹기 대작전 성공한 것 같아요. 부려먹기 대작전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처음에는 눈물 좀 보이고 정말 급한 것처럼 연기했죠. 며칠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면 시어머니들 다 넘어가더라고요.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지영아 완전 머리 잘 굴린다. 그리고 가끔씩 선물 좀 사다 주고 어머님 덕분에 살겠어요. 이런 말 해주면 완전 우쭐해 하세요. 너무 쉬워요. 제가 그동안 고마워했던 요플레, 과일들, 모든 게 계산된 것이었나 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이용당하고 있었던 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예진이가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예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날 저녁 도연이가 예진이 데리러 왔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연아, 지영이 복직은 언제쯤 되는 거니? 아,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다니?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엄마, 요즘 복직도 쉽지 않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 지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예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할머니가 돌봐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좋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이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고, 어머님도 손주 보는 재미가 있으시잖아요. 순간 카페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손주 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던 그런데, 지영아,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어머님, 아직 젊으세요. 그리고 예진이가 워낙 착해서 손도 안 가잖아요. 손이 안 간다고? 내가 매일 허리 붙잡고 끙끙대는 걸 모르시나 봅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어르신, 디스크가 좀 있으시네요. 무거운 것 들거나 오래 서 있는 건 피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더 답답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피하라니 예진이를 안고 없는 게 일상인데. 그리고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예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참 난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부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네 며느리 요즘 맨날 놀러 다닌다며? 그러게. 어제도 백화점에서 봤는데 쇼핑백 여러 개 들고 있더라고. 애는 시어머니가 봐주니까 완전 자유의 몸이지.
순자 씨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 그러게 말이야. 착한 사람이 당하는 거지 뭐. 그 말들을 듣고 나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 눈에도 제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 내가 병원까지 다닐 정도로 아픈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지만 예진이는 걔네 딸이야.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도연이한테 말해볼까? 말해봐.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야.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도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제 예진이 돌보는 게 좀 힘들어졌어. 엄마, 심한 거예요? 의사가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예진이를 계속 안고 업어야 하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도연아, 이제 정말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엄마, 그런데 요즘 어린이집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지영이가 돈을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 돈을 도와달라고? 엄마,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3살까지 봐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3살까지?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지? 도연아, 엄마는 며칠만 봐달라고 해서 시작한 거야. 3살까지라는 약속은 한 적이 없어. 하지만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갑자기라고? 벌써 2달이 넘었는데 갑자기라니? 그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니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일어날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화가 났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날은 예진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영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영아, 예진이 열이 있어서 병원에 한번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냥 해열제만 먹이시면 안 될까요? 중요한 일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열제만 먹이고 집에서 돌봤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까지도 열이 내리지 않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도연아, 예진이 열이 계속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엄마, 지영이가 친구 결혼식 때문에 못 움직여요. 내일 아침에 데려가면 안 될까요? 친구 결혼식? 아이가 아픈데 결혼식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 도연아, 아이가 아픈데 어떡해? 엄마, 하루 이틀 감기로 죽지 않아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자기 딸이 아픈데? 결국 제가 예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허리는 아프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새벽 2시에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지영이 집에 예진이 약을 전달하러 갔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벨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지영아, 집에 있니? 그런데 거실에 들어가서 본 광경에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소파에는 온라인 쇼핑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비싼 화장품들,
새 옷들이 가격표도 떼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더 놀라운 건 부엌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며칠 된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며 온갖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어요. 아이가 사는 집이 이럴 수가? 그때 안방에서 지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진짜 시어머니 덕분에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 이제 매일이 자유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응, 맞아. 아침에 애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오기만 하면 돼. 그 사이에는 완전 내 시간이지.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도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영화도 보고 아, 그리고 내일은 피부과 가서 레이저 시술 받으려고. 피부과 시술? 그 돈으로 어린이집비를 낼 생각은 안 하나 봅니다. 시어머니한테 돈 주냐고요? 당연히 안 줄 거야. 애 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돈까지 왜 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디스크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의심스러워. 혹시 애를 안 봐주려고 핑계 대는 건 아닐까? 핑계라고? 내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까지 보여줬는데 핑계라고? 어차피 나이 먹으면 어디 안 아픈 데가 있어. 괜히 호들갑 떠는 것 같아. 그때 지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예진이 약 가져다 주려고. 지영이 얼굴이 순간 새빨개졌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다 들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님, 그게 됐다. 저는 약봉지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냥 나왔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용당하고 있으면서도 감사해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가 예진이 데리러 왔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정말 그만하자.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예진이 돌보는 거 말이야. 나도 이제 한계야.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내 와이프가 하는 말 다 들었다. 내가 핑계 댄다고 호들갑 떤다고 하던데? 도연이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너희 집 가봤다. 온 집안이 쇼핑한 물건들 투성이더라. 그 돈으로 어린이집비 낼 생각은 안 하고? 엄마, 지영이가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 매일 자유롭게 놀러 다니면서 무슨 스트레스야? 그때 지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내가 친구들한테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다 들었어. 부려먹기 대작전 성공했다고 했지? 지영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핑계 댄다고? 디스크 진단서까지 보여줬는데 핑계라고? 어머님,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이야? 나를 바보로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이야기해봐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잖아. 며칠만이라고 거짓말하고 복직한다고 속이고 엄마,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거지.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이었잖아. 카페에서 친구들한테 한 말 다 들었어. 눈물 연기까지 했다며? 그때 지영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갑자기 안 봐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 뻔뻔한 말에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갑자기 벌써 석 달이야, 석 달. 내가 허리 아프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무시하고 이제는 갑자기라고. 하지만 어머님이 3살까지 봐주시겠다고 언제 내가 그런 말했어? 며칠만이라고 해서 시작한 거야.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예진이는 무슨 죄예요?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예진이는 죄가 없어. 하지만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계속 봐줄 수 있겠어? 그럼 유료 도우미를 써야 하는데 비용을 좀 주세요. 뭐, 비용을 내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짜로 봐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돈까지 내라는 건가요? 지영아, 내가 쇼핑한 돈으로 도우미비 내. 나는 이제 한 푼도 안 줘. 어머님, 너무하세요. 친손주인데. 손주라서 할머니가 다 해줘야 해? 부모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그날 정말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지영이는 울면서 나갔고 도연이는 말없이 예진이만 데려갔어요. 예진이가 나갈 때 할머니, 왜 화났어? 하고 물어보는데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건강도 중요하고 이렇게 이용만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순자야.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그런데 예진이가 자꾸 생각나. 예진이는 걔네가 잘 키울 거야. 내가 희생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했어요. 예진이 없는 집이 너무 조용하고 그래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본 이상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큰 싸움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연이네에서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예진이 분유 챙길 필요도 없고 기저귀 가방 쌀 필요도 없고 오랜만에 제 시간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남편 말이 맞았어요. 거울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진이가 그리웠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던 그 작은 몸뚱이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지영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까지. 어머님, 지영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요가 수업 중이라 다른 분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지영아, 여기서 무슨 일로 왔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큰 소리로 사과하니까 수업이 중단됐어요. 선생님도 당황하시고 다른 수강생들도 웅성거리고 지영아, 일단 밖으로 나가자. 복지관 밖에서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예진이가 계속 울어요. 할머니 찾으면서. 그 말에 가슴이 찡했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럼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도우미를 구하든지 해야지. 어머님, 어린이집비가 너무 비싸요.
한 달에 50만 원이나 해서. 지영아, 내가 쇼핑한 돈이면 몇 달치 어린이집비 나올 텐데. 지영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건강부터 챙겨야 해.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고 병원도 다녀야 하고. 어머님, 그럼 오전에만 몇 시간만이라도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몇 시간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는 거 이미 봤어. 그때 지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제발이요.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민망했지만 지영이는 계속 그 자리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아, 일어나. 사람들이 다 본다. 어머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래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일종의 압박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 눈에는 제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로 보일 테니까요. 지영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나는 이제 예진이 안 봐줄 거야. 끝.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지영이가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잘했어.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도 비겁한 수법이야. 그런데 마음이 좀 무거워. 순자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당당해. 며칠 후, 이번엔 도연이가 찾아왔어요. 혼자가 아니라 예진이와 함께요. 예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표정은 단단히 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엄마, 지영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예진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울고. 할머니, 예진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 순간 정말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예진아, 할머니는 이제 바빠. 엄마 아빠랑 있어야 해. 할머니, 같이 블럭놀이 해. 미안해, 예진아. 예진이 얼굴이 금세 울상이 됐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손주인데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시겠어요? 손주니까 내가 모든 걸 희생해야 해? 도연아, 내가 부모야. 내가 책임져. 엄마,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여유가 없으면 아이를 안 가져야지. 가져놓고 할머니한테 떠넘기는 게 어디 있어? 엄마. 그리고 지영이가 쇼핑하는 돈으로 도우미 구해. 나는 이제 한 푼도 안 도와줄 거야. 도연이가 예진이 손을 잡고 나갔어요. 예진이가 돌아서면서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정말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서예 수업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영화도 봤어요. 순자야, 완전 다른 사람 됐네. 얼굴에 생기가 돌아. 복지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맞아. 처음에는 손주 생각에 마음 아팠는데 이제는 속이 시원해. 당연하지. 자식들이 너무 이기적이었어.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니까 허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리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연이가 혼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지영이가 둘째를 가졌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뭐? 이제 막 확인했는데 임신 6주래요. 그래서
엄마, 지영이가 임신 중에는 더 힘들 텐데 예진이 좀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둘째까지 가져놓고 또 예진이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도연아, 정신 차려. 둘째 가진 건 너희 선택이야.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이유는 없어. 하지만 엄마, 아니, 도연아. 너희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사는 거야? 첫째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둘째는 왜 가져?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예진이를 내가 키우면서 너희는 둘째 만들고 참 계획적이네. 도연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낳으면 그것도 내가 봐달라고 할 거지? 그건 도연아, 꿈도 꾸지 마. 나는 이제 정말 한 명도 안 봐줄 거야. 엄마, 너무 냉정하세요. 냉정한 게 아니라 정상인 거야.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그날 도연이는 말없이 돌아갔어요. 며칠 후 이웃집 박 여사님이 오셨어요. 순자야, 잘했다. 둘째까지 가져놓고 또 맡기겠다니 정말 뻔뻔하다. 맞아요. 이제는 정말 선을 그어야 할 때예요. 그런데 예진이는 안 그리워? 그립죠. 하지만 제 건강이 더 중요해요. 박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너무 착하게만 살면 이용당하는 거야.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연이네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여행 동아리에도 가입했어요. 다음 달에는 제주도 여행도 가기로 했고요. 순자 씨, 정말 달라지셨네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요가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어제 정말 마지막 반전이 있었어요. 지영이가 또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뭐가? 둘째 임신하고 나니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예진이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럼 도움이 구하든지 친정 어머니께 부탁하든지 해. 친정 어머니는 지방에 계시고 도우미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럼 어린이집 보내. 어린이집도 돈이 많이 들어서 지영아,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나는 이제 정말 안 도와줄 거야. 그때 지영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사실은 제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일자리? 네, 파트타임이지만 그래서 정말 예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아, 이제 와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던 거지? 지영아, 그 일자리 언제 구한 거야?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이면 제가 거절하고 나서 구한 거네요. 그럼 지금까지는 정말 놀고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일 안 했다는 거네?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을 못했어요. 이제 와서 인정한다고? 지영아, 나를 몇 달 동안 속이고,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다 용서될 줄 알아? 어머님, 그리고 둘째까지 가져놓고 또 도움 요청하는 것도 참 뻔뻔하다. 어머님, 제발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문 밖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이 말했어요. 순자야, 정말 잘했어. 이제야 당당한 우리 순자 씨 같다. 맞아요.
이제 누구 엄마도 누구 할머니도 아니고 그냥 나 김순자로 살 거예요. 예진이는 아직도 그립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도 소중해요. 그동안 너무 희생만 하며 살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도우미가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지금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제 건강 챙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 두 번째 인생이에요. 누구를 위한 인생이 아닌 오로지 저만을 위한 인생 말이에요. 때로는 냉정해져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착하게만 살면 정말 이용당하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 내세요. 당신의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감사합니다.